자, 수업 시작합시다. 출석 부를게요. 자, 인증번호 745입니다. 745. 인증번호 745예요. 745. 자, 출석 다 했죠? 종료합니다. 인증번호 745. 출석 종료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통이온 효과 여기 봤었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가면, 자, 칼슘 설페이트의 경우에 안 들리나요? 지금도 안 들립니까? 예. 이승현 학생 들려요? 이승현 학생만 안, 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칼슘 설페이트의 경우에, 솔루빌리티 프로덕트를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잘 안 녹습니다. 잘 안 녹는데, 여기에 칼슘 클로라이드 같은 염을 넣으면, 자, 칼슘 클로라이드 같은 염을 넣으면, 이 물질은 굉장히 잘 녹는 물질이라고 했죠. 여기 칼슘 클로라이드로부터 칼슘이 많이 녹아나오기 때문에 평형이 이동하겠죠. 공통되는 이온이 있으니까 그 평형식을 보면 솔루빌리티 프로덕트가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요게 커지니까 평형상수가 커지면 안 되죠. 이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물질의 솔루빌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공통이온 효과,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시작할 내용은 공통이온 효과를 이용해서 염을 분리하는 거예요. 수용액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수용액에
레드 양이온과 수은, 머큐리 양이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농도로 있느냐? 0.01몰 농도로 녹아 있어요. 이게 아니라 다른 염들이겠죠. 이런 것들 레드 나이트레이트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보통 이제 이가 양이온하고 이런 거 할라이드 음이온이 붙어 있으면 잘 안 녹아요. 자, 요런 물질들이 뭐 많은 양이 녹아 있겠죠. 그러니까 0.01몰 농도가 나와 있고 요것도 같은 농도고. 자, 여기에서 수음만 침전을 유도해서 다 분리해내고 싶어요. 요것만 싹 제거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공통이온 효과를 이용합니다. 아이오다이드 이온을, 음이온을 이용할 건데 요 평형식을 봅시다. 음이온이 들어가면 여기에 아이오다이드 음이온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평형을 만듭니다. 레드 아이오다이드 침전을 만드는 반응하고 평형을 이루겠죠. 그리고 머큐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침전을 만드는 반응과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아이오다이드를 많이 넣으면 일부는 아주 많이 넣으면 모두 다 이쪽으로 가겠죠. 거의 다. 극히 일부만 이렇게 남겠죠. 하지만 적당히 넣으면 이 솔루빌리티 프로덕트를 봅시다.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26승이죠. 10의 17승배 차이가 납니다. 10의 17승.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오다이드의 농도를 적당히 맞춰주면 공통이온 효과에 의해서 이게 많아지니까 이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역반응으로 진행하고 이쪽은 평형 상수 값이 비교적 크니까 여전히 물속에 녹아있는 상태로 유지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레드 양이온과 머큐리 양이온 두 개가 녹아있는 혼합물로부터 머큐리 양이온만 침전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목표는 머큐리 양이온의 농도를 0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아예 0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0.01%까지 원래 농도가 0.01몰 농도이고 0.01% 하면 10의 마이너스 6몰 농도까지 낮추자는 얘기예요. 거의 다 제거됐죠. 자, 이 농도를 만들기 위해선 요걸 10의 마이너스 6몰 농도로 만들기 위해선 이게 얼마나 필요할까? 이 평형상수를 이용하면 되죠. 솔루빌리티 프로덕트.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면 6의 10의 마이너스 6승몰 농도 그리고 KSP는 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아이오다이드 이온의 음이온의 농도를 계산하면 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몰 농도가 나와요. 이만큼 아이오다이드를 물속에 넣으면 침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0.01%로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의 조건은 레드 양이온은 그대로 물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죠. 아이오다이드 이런 농도에서 레드 아이오다이드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솔루빌리티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한번 침전이 될지 안 될지. 최준호 학생 여기 주석 달기 요청한다고 나왔는데 채팅 안 되나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요 채팅창에다 쓰세요. 잠시만요. 이 최준호 학생이 허가를 했더니 내가 펜이 안 써지는데? 아, 됐다. 자, 그러면 Q값, 리액션 코이션트. 책에 보니까 반응 지수라고 나오죠. 반응 지수. 반응 지수를 봅시다. 요 식이에요. 요 KSP 쓸 때 하는 농도 계산식. 그러면 0.01몰 농도의 아이오다이드
계산된 값을 넣으면 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5승. Q 값이 K 값보다 크게 작죠? 요거보다 이게 훨씬 작죠? 그쵸? 그러면 아직 레드 양이온이 더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훨씬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레드 아이오다이드는 침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레시피 테이트. 요거 스펠이 잘못됐네요. 테이트입니다. 레드 아이오다이드는 침전이 되질 않고 요 HG 양이온만 이제 머큐리 아이오다이드 형태로 침전을 일으켜서 분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컴플렉스 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컴플렉스는 배위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고등학교하고 1학년 때 일반 화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컴플렉스. 컴플렉스란 뭐냐? 중심 금속이 있고요. 금속이 있고 여기에 리간드가 와서 결합하는 형태. 이 자체를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러면 금속이라고 모든 금속이 다 되냐? 뭐 소디움 같은 거 이것도 금속이죠.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거 말고 전이금속 화합물들. 주기율표에 어울리 트랜지션 메탈 있죠? 저기 타이타늄, 망간, 아이언, 니켈, 코발트 이렇게 요거 시작하는 라인 거기서부터 그 아래쪽으로 d 오비탈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금속들이에요. 그런 금속들의 리간드 결합을 하는데 이 리간드는 뭐냐? 유기화합물입니다. 유기화합물이 와서 결합을 하는데 모든 유기화합물이 가능하냐? 그렇진 않죠. 어떤 유기화합물이 결합이 가능하냐 하면 리간드로서 여기 리간드라고 써있죠. 여기 리간드입니다. 로운 페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일렉트론 로운 페어가 있어야 전자를 제공할 수 있겠죠. 전자를 받는 금속은 이 전자를 어떤 공간으로 받느냐, 뭘로 받느냐? 오비탈입니다. 오비탈. 비어있는 오비탈이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공급이 돼서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전자를 받는 금속 입장에서는 상대로부터 전자를 뺏었기 때문에 루이스 애시드가 되겠죠. 그리고 유기 리간드는 루이스 베이스, 전자를 제공했으니까 베이스가 되겠죠.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일렉트론 억셉터. 일렉트론 뭐예요? 도네이션 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 이런 결합을 통해서 이제 컴플렉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배위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금속과 유기물의 이 화합물을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어덕트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어덕트. 이거는 올게노메탈릭 컴파운드. 올게노메탈릭스 분야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덕트, 컴플렉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결합은 우리가 코디네이션, 코발런트 본드라고 책에 돼 있는데 그냥 코디네이션 되었구나. 아니면 다티브 본드. 이게 공여 결합인데 우리말로 하면 공여. 이렇게 제공해서 함께 공유한다는 뜻인데 다티브 본드라는 말은 책에는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연구 논문들을 봐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는 아주 국한된 분야나 국한된 연구자들만 사용하고 거의 대부분은 뭐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리간드가 조금 전에 이 일렉트론 론 페어가 있어야 전자를 제공할 수 있어서 리간드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죠.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거. 하나, 둘, 셋, 넷. 부테인. 이런 거 어렵겠죠. 여기 지금 전자를 제공할 수 없잖아요. sp3로 다 꽉 차 있죠. 저기 론 페어 없이. 이런 것들은 안 되고 할라이드 음이온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가다가 요거 카르복실릭 애시드 프로톤 떨어진 형태
또는 프로톤이 있어도 이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민도 가능하겠죠. 아민도 론 페어가 있으니까 이런 거 다 리간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물 배위 잘하죠. 아주 잘합니다. 대표적으로 코발트 같은 거 알죠? 코발트 양이온은 학창 시절에 그런 걸 놀이라고 해야 하나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하나? 코발트 클로라이드 화합물을 물에 녹인 다음에 붓으로 글을 쓰죠. 붓으로 글을 쓰면 이렇게 분홍색 가까운 글자가 이렇게 써집니다. 그걸 이제 헤어드라이기로 이제 열풍을 불어서 이 물을 말려버리면 파란색으로 변하죠.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에 론 페어가 코디네이션에 이렇게 코발트에 코디네이션 돼서 붙어 있는 거죠. 배위 결합을 하면 빨간색, 이게 떨어지면 열을 가해서 물을 떨어뜨리면 다시 파란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원리예요. 이 경우는 열을 가하면 물이 쉽게 떨어지지만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서 결합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잘 안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물처럼 쉽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니켈 같은 경우 암모니아 이거 6배위까지 가능해요. 암모니아 이런 식으로 평면 있고 위에 아민이 또 와서 붙고 밑에 쪽에 이렇게 해야죠. 아민이 붙고 피라미드 2개를 거꾸로 붙여놓은 형태예요. 분자 형태가.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떨어져요. 그 결합력도 이제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올게노메탈릭스 이 분야, 유기 금속 화학 이렇게 부르죠. 올게노메탈릭스 분야가 시작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금속이면 금속끼리 결합하거나 뭐 산화물을 이렇게 형성하거나 금속, 산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결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종류의 염을 만든다고 생각했죠. 유기물은 유기물끼리 결합을 한다고 생각했죠. 금속과 유기물 간에 결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이 금속과 유기물 간의 결합이 가능하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이 분야가 올게노메탈릭스 분야가 노벨상을 받은 게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에 피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슈락 이런 분들이 노벨상을 수상했어요. 어떤 업적이냐? 피셔 카빈, 슈락 카빈 뭐 이런 거 이제 발견하고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하고 그리고 실제 실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아주 많은 데이터를 얻고 이제 상용화까지 가는 거죠. 이 카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카본하고 완전히 유기물이죠. 카본하고 메탈이 결합돼 있어요. 이게 리간드 역할을 하는 거죠. 트리플 본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그다지 드문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이거 말고도 아주 많은 화합물들이 발견돼 있고 뭐 이런 거 심지어 벤젠 같은 것도 금속하고 결합을 할 수 있고 제일 유명한 게 이런 것 중에 오각형 페로센 이렇게 결합해 있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재밌죠?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이제 유기금속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거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제 산업계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요 촉매로 사용했습니다. 촉매. 원래 이제 뭐 촉매 연구하다가 발견한 건지 모르겠는데 뭘 하다가 이런 거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이런 카빈 컴플렉스를 이제
발견하고 나서 산업계에 촉매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분자, 폴리머라이제이션 할 때 촉매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주 선택성도 높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정 배울 때 요거 분명히 배울 거예요. 카탈리스트. 촉매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호모지니어스 카탈리스트 그리고 헤테로지니어스 카탈리스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반응이 일어나는 상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카탈리스트는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하면 촉매를 써서 C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인데 호모지니어스 카탈리스트는 이제 우리가 액상에서 반응을 한다고 합시다. 리퀴드 페이스에서 반응을 진행하는데 이게 그럼 리퀴드 페이스죠. 이 촉매 자체가 리퀴드 페이스예요. 솔벤트에 잘 녹아 들어가서 이 분자들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 단위로 그렇게 쫙 분산돼서 녹아서 아예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카탈리스트라고 하고 헤테로지니어스 카탈리스트는 이 촉매가 이런 식으로 뭐 녹아 들어가서 균질한 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이 완전히 달라요. 헤테로지니어스 카탈리스트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솔리드 파티클 고체죠, 고체. 또 공장에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작은 파우더로 쓰는데 뭐 이제 공정 따라 달라 이렇게 이런 동글동글한 비드 형태로 사용하기도 하고 펠렛 타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라드로 쓰기도 하고요. 크기는 뭐 밀리미터에서 센티미터 단위 그런 범위에서 사용을 해요. 이렇게 반응물들의 페이스하고 완전히 다르죠. 고상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헤테로지니어스 카탈리스트라고 하는데 반응 속도 면에서는 어떨까요? 호모지니어스 카탈리스트에 비해서 반응 속도는 훨씬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반응이 요 고체 표면에서 일어나죠. 표면적에 비례합니다. 반응 속도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촉매들의 표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는 공정을 운영할 때 분리하기 편하게 그리고 다루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요 구체 전체가 보통 촉매가 아니라 이렇게 기공이 있어서 요 안에 촉매를 담지해 놓죠. 아무튼 어디 갔나요? 자, 아무튼 반응 속도 면에서는 고체 표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카탈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반응 속도를 자랑하고 요건 좀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헤테로지니어스 카탈리스트는 이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냥 단순히 필터만 하면 되죠. 필터. 요거는 호모지니어스 카탈리스트는 촉매는 많은 양 안 들어가잖아요. 아주 소량만 들어가잖아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큰 리액터로부터 일일이 다 분리해내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겠지만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겠죠. 이런 거 그다지 이제 회사에서 사용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럼 이제 촉매 가격이 좀 비싸지겠죠. 아무튼 간에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카빈 컴플렉스나 올게노메탈릭 컴파운드 촉매들은 분자 단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카탈리스트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올게노메탈릭 컴파운드를 사용하는 또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반도체 분야입니다. 반도체 가공 공정에서 사용하죠. 이 자체가 반도체가 아니라 이런 거 알죠?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 TV에 가끔 보면은 저기 전자회사 연구원들이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표면을 가진 웨이퍼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표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면은 줄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하나하나가 칩이죠. 메모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CPU 칩일 수도 있고. 이런 표면에 이제 칩에다가 미세 가공을 하는데 요새는 단위가 10나노미터 이하로 내려갔죠. 요 안에 보면 마이크로 패턴들이 있어요. 말이 마이크로지 요거 굉장히, 그러니까 마이크로라는 의미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아니라 아주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실리콘 웨이퍼가 표면이 있으면은 뭐 전극 같은 거 설치하고, 위에 뭐 또 다른 반도체 올리고, 위에 또 뭐 전극 설치하고, 절연층 올리고, 막 굉장히 복잡해요, 구조가. 이런 아주 얇은 층들을, 요거 나노미터 스케일이죠, 요 두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공정을 통해서 막 적층하는 공정을 거친 다음에 요걸 만드는데, 문제는 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여기에다가 아주 얇은 뭐 다른 반도체나 산화물이나 금속 필름, 아주 얇은 필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실리콘 웨이퍼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얇게 아주 고르게 빈틈없이 뭐 뭔가 전극을 이렇게 필름 형태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이런 걸 해야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뭐가 있을까요? 그래. 아까 얘기했던 거 발륨 나이트라이드. 이건 좀 이상하다. 이상해요. 뭐가 있을까? 알루미늄 같은 거. 이런 거 여기에다가 이제 알루미늄 틴필름, 방막을 만든다고 합시다. 아무튼 여기 사용되는 재료들은 중요한 건 금속들이 많아요. 금속 양이온이나 그냥 금속, 산화수 염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예쁘게 어떻게 바릅니까? 위에다가 나노미터 두께로.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스퍼터링. 크게 구분하면 스퍼터링하고 CVD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스퍼터링은 간단해요. 그냥 간단한 그림으로. 장비는 비싸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뭐 타겟 같은 거 여기다 놓고, 이게 금덩어리라고 합시다. 내가 여기에다가 금층을 만들고 싶어요. 얇게 이렇게. 그러면은 웨이퍼를 여기다 이렇게 거꾸로 놓고 요 밑면에다가 내 금층을 입히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에너지를 가하는 거죠. 여기다 이런 걸 우리가 타겟이라고 합니다. 이 타겟에다가 에너지를 가해요. 열을 가할 수도 있고, 전자기장이나 뭐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많아요, 방법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금, AU 원자들이 일종의 증발이죠. 증기가 돼서 이렇게 퍼집니다. 그러면 이 표면에 와서 탁탁탁 원자 단위로 붙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얇은 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스퍼터링이고, 요거는 이제 CVD에 비해서 그렇게 정밀한 가공은 좀 불리해요. 근데 아무튼 뭐 장비 면에서 훨씬 싸고, 요걸로도 충분한 이런 증착 공정이 많기 때문에 스퍼터링 중요한 공정이고요. 자,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올게노메탈릭 컴파운드, 뭐 컴플렉스 이런 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CVD 공정에 이런 컴플렉스가 사용됩니다. CVD는 뭐냐?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렇게. 그러니까 화합물들의 증기를 이용해서 이런 디파지션을 한다는 얘기죠. 이 오게노메탈릭 컴파운드들의 특징이 분자량이 굉장히 커요. 분자량이 굉장히 큰데 뭐 리간드가 막 여러 개 붙어 있고, 리간드가 그리고 뭐 이런 클로라이드, 아이오다이드 이런 단순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리간드 자체가 분자량이 큰 리간드들도 많습니다. 주로 이런 걸 사용하죠. 이런 것들 보통 전이금속들은 원자량 자체가 크죠. 이 리간드도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이 전체 분자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분자량이 보통 크면 끓는 점이나 뭐 녹는 점, 끓는 점 다 높죠. 근데 올게노메탈릭 컴파운드들은 증기압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열을 살짝 가하거나 뭐 가스 플로우를 만들어주면 이게 쉽게 증기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CVD 공정 아주 간단한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청색 반도체죠.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 소재는 청색 발광, 청색 LED라고 해요. 정확한 표현이네.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이 소재입니다. 이런 걸 내가 어떤 웨이퍼 위에다가 예쁘게 표면에 필름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갈륨 소스가 필요하죠. 이걸로 할까? 좀 쉽게. 갈륨 포스파이드. 포스포러스 전구체, 프리커서가 필요하죠. 그래야 이제 요 가스를 약간 가열하고 가스를 플로우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자 단위로 날아가게 만드는 거죠. 날아가면서 여기 히팅을 하면, 열을 가하면 여기서 열분해가 일어나서 요 필름을 입힐 수 있게, 이런 공정입니다. 그런데 금속 염들은 뭐 쉽게 생각하면 갈륨 클로라이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녹는, 뭐 증기압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녹는 점이 굉장히 높죠. 이런 염들은. 하지만 리간드가 붙어 있는 상황, 가장 간단한 예는 트라이메틸 갈륨. 놀랍죠? 카본에 여기 직접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쓰죠. 액체입니다. 액체. BP가 100도 약간 위일 거예요. 그런 거 넣어놓고 이제 이걸 이렇게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뭐 가스 플로우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갈륨 이런 물질이 날아가면서 여기서 열분해돼서 이런 소스, 이런 것들은 보통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요 가스입니다. 이것도 이런 거하고 같이 날아가서 여기서 열분해돼 가지고 떨어져서 표면에서 아주 얇은 이런 방막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공정이 CVD인데 말 그대로 케미컬 베이퍼 디파지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간드 종류, 금속 종류, 리간드 종류 따라서 아주 많은 종류의 이제 케미컬 베이퍼 디파지션에 사용되는 이제 화합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런 화합물들 있잖아요. 이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한데, 각 소재별로 이런 CVD용 컴플렉스 또는 CVD용 어덕트, 요 물질들이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뭐 어떤 물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요것도. 그런데 저기 올게노메탈릭 컴파운드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거, 중금속, 몸에 굉장히 해로운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갈륨은 모르겠습니다. 갈륨이 몸에 해로운지 이건 모르겠는데 이건 확실하죠. 이런 거. 다이메틸 머큐리, 다이메틸 카드미움. 이것도 이제 메틸 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증기압이 굉장히 높아요.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저기 다룰 때 무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가급적 다루지 마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절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자, 요건 여기까지 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컴플렉스다, 그런 얘기고. 자, 다음은 요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컴플렉스를 형성해서 솔루빌리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솔루빌리티 프로덕트는 이런 평형이죠. 레드 아이오다이드 침전과 그리고 물에 녹아 들어가는 aqueous phase 간의 평형, 그렇죠? 평형상수 이렇게.
이렇게 반응하고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레드 이가 양이온이 아이오다이드 하나하고 반응해서 이런 거 만들고, 이가 양이온이 2개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요거하고 요건 다른 거예요. 여긴 솔리드죠. 침전입니다. 요건 aqueous 스페이스. 요 상태로 물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이온 2개가 이가 양이온이 아이오다이드 3개하고 반응해서 이런 것도 만들고 4개까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다 착화합물이에요. 컴플렉스. 이런 거 다 컴플렉스입니다. 이런 것들 형성하면 이제 녹는 점이 아니라 솔루빌리티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더 많이 녹아 들어갈 수 있겠죠. 착화합물을 형성해서. 이해가 가죠? 자, 여기서 용어가 2가지가 나옵니다. 책에. 이런 용어. 포메이션 컨스턴트. 우리말로 형성상수라고 해요. 형성상수. 평형상수인데 당연히 평형이죠. 평형상수인데 중심 금속의 리간드가 코디네이션 결합을 통해서 컴플렉스를 만드는 평형. 요때의 평형상수를 우리가 형성상수라고 합니다. 형성상수에 이제 2가지 종류가 나와요. 책에 stepwise formation constant 그리고 overall formation constant 이렇게 2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건 다 overall formation constant예요. stepwise는 뭐냐? 요 반응을 봅시다. 요 반응. 요 반응도 그렇고 요 반응도 그렇고 뭐 레드 양이온 하나가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2개가 한꺼번에 와서 붙나요? 요것도 혼자 있는데 4개가 우리 같이 가서 코디네이션 본드를 하자 하고 4개가 한꺼번에 딱 달라붙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먼저 우리가 가장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아이오다이드가 하나 달라붙는 경우. 그리고 여기에 아이오다이드가 하나 더 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 요거죠. 만들어진 레드 아이오다이드에 아이오다이드가 하나 또 붙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단계별로 가겠죠, 당연히. 요걸 평형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요때 평형 상수를 K2, 여기 K1은 여기 있잖아요. 아직은 지금 반응 한 번만 일어나니까 스테바이즈니 오버롤이니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K3, 그 다음 또 가면 K4,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단계별로 갈 때의 평형 상수를 우리가 컴플렉스를 만드는 평형 상수를 스테바이즈 포메이션 컨스턴트라고 하고, 요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 때, 요 반응까지 전체 이미 단계들을 다 고려한 이런 표현, 이런 평형들을 우리가 overall formation constant라고 한다. 그래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stepwise formation constant는 그냥 K라는 표현을 쓰고 overall formation constant는 이렇게 베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베타 4라고 하면 K1부터 K2, K3, K4 이렇게 곱으로 나타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디 갔습니까? 평형 상수를 우리가 다루는데 이렇게 한 단계, 2단계 거쳐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합쳐서 전체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요 반응의 평형 상수를 K3라고 하면 K3는 각각의 단계별 반응에 대한 평형 상수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 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반응 단계에 스텝와이즈 포메이션 컨스턴트를 다 곱하면 요 값들 이제 overall formation constant가 된다. 요거는 우리가 뒤쪽에 착화물의 평형을 좀 깊이 있게 배울 때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착화물 형성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레드 양이온의 솔루빌리티를 그래프로 그린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요 반응이죠. K 값은 대략 10의 마이너스 9승이었죠. 여기에서 아이오다이드의 농도를 높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요것만 높이냐? 다른 걸 넣어주는 거죠. KI 같은 거. 그럼 I가 공통이온으로 작용해서 요 농도가 높아지면 역반응으로 진행해서 침전이 많아지겠죠. 용해도가 떨어집니다. 그게 이 그래프에 있어요. 토탈 레드 컨센트레이션의 로그 취향값. X축은 아이오다이드 음이온 농도의 로그.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아이오다이드 음이온의 농도가 높아지죠. 이쪽으로 봅시다. 아이오다이드 음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면 솔루빌리티가 점점 떨어져요. 침전이 계속 생성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오다이드 농도가 더 높아지면 용해도가 다시 증가해요. 이건 왜 이러냐? 분명히 공통이온 효과에 의해서 이게 나중에는 다 침전으로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건 바로 우리가 앞서 봤던 이 착화합물 형성하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착화합물들을 형성해서 이런 것들을 물에 잘 녹죠. 그래서 이제 앞서 봤던 그 평형상수식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화학종들의 농도를 이제 구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구했냐? 아이오다이드 음이온의 농도에 대해서. 그러면 이가 양이온은 당연히 이렇게 역반응으로 진행될 테니까 공통이온 효과 때문에 농도가 점점 쭉 떨어지죠. 아이오다이드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런데 그만큼 이제 아이오다이드가 계속 들어가면 착화합물들, 이런 것들, 특히 이런 것들 농도가 쭉쭉 증가합니다. 그러면 요 각각의 포인트, 너무 지저분하네요. 잠시만요. 특정한 아이오다이드 농도에서 요값, 요값, 요값들 다 더한 값이 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들 다 플랫해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 그죠? 뭔가 무기화물들의 용해도, 아니면 용해도급 상수 평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착화합물 형성하는 경우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요 반응식들에서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 존재하는 화학종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지금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풀기 힘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요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모든 평형은 동시에 만족된다. 내가 측정하는 순간에 이게 만약에 이 시스템이 평형에 있다면 모든 화학종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한 번에 평형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잡하면은 그리고 요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 화학종들을 농도를 다 구하려면 이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곤란하죠. 어렵고. 그런데 I-의 농도가 이렇게 결정돼 있다면 요게 다 결정되는 거죠. 요게.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1차 방정식이에요. 이퀘이션 몇 개 그냥 이 정도 되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산수인가요?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는 거죠. pH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pH 랜다.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삼양자성 산, 인산 같은 경우죠. 얘가 프로톤 하나 내놓고 이렇게 낼 수 있죠. 얘가 프로톤 또 하나 낼 수 있죠. 이게 최종적으로 프로톤을 다 내놓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이제 평형상수 값들이 존재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문제를 내면 pH 몇에서 pH 몇 값에서 이온 온도를 계산하라. 그러면은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처음에.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데 전혀 어렵지 않다는, 완전히 산수입니다. 산수. pH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값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고, 농도가. 그러면 나머지는 요 pH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당연히 한꺼번에 평형에 이른다는 거죠. 그냥. 이해가 가죠? 자, 그 다음 뭐 요거는 아까 봤던 건, 그 컴플렉스 형성하는 건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 이런 관점인데,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는 전자를 주냐 받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산화 환원을 따지죠. 브랜스테드 애시드 베이스에서는 프로톤을 주냐 받냐에 따라서 산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브랜스테드 애시드 하면 뭐 프로톤을 주는 애 이런 거죠. 프로톤을 줬죠. 그리고 베이스 하면 프로톤을 받는 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염기 하면은 그냥 저기 보통,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럴 때는 뭐 다 이걸 의미하겠죠. 자, 산염기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만들어지는 건 뭘까? 염입니다. 염. salt. 그래서 이런 염들이 이제 산염기 반응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데, 아이오닉 솔리드죠. 당연히 프로톤 주고받고 하다 보면 다 양이온 아니면 음이온이 될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합쳐지면 이온성 화합물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스트롱 일렉트로라이트로 사용된다고 이렇게 써 있죠. 디소시에이션이 완전하게 일어난다. 100% 헬이 된다는 얘기죠. 100% 헬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NaCl, 소금 같은 거 물에 녹이면 이걸 쓸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물에 100% 녹았을 때 100% 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헬이도가 높은 염들을 스트롱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합니다. 강전해질. 전해질 얘기 들어봤죠? 요새 그 전지 분야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 전해질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하면, 요새 뭐 배터리 회사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잘 이해하는 학생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저항. 그냥 계략도로 만든 거예요. 이게 배터리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밑에 쪽이. 양쪽 전극이 있고 분리막이 있고, 이게 이제 모터라든가 뭐 LED 같은 거예요. 일을 하는 장치죠. 자, 전자가 이쪽으로 흐른다고 합시다. 전자가.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이 장치가.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기 위해선 회로가 완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폐회로. 그렇죠? 여러분은 뭐 저기 회로 이렇게 그려놓고서는, 다시 배터리 있고 이렇게 그리죠. 스위치 끊어진 상태죠. 그렇죠? 전자가 가다가 딱 끊겨요. 길이.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이거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해. 자, 이게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게 닫혀 있어야 되죠. 스위치가. 그래야 이렇게 길이 생겨서 이렇게 전류가 발생하죠. 여기서는, 배터리 시스템에서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자가 뛰어가나요? 이렇게 점프해서? 아니면 이게 뛰기 힘드니까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하자. 전선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체죠. 이게 전도체, 금속 전도체 내부에는 저기 저항을 거의 0으로 보죠. 계산할 때. 포텐셜 차도 없고. 그럼 쇼트난 거잖아요. 내부 단락이 일어났습니다. 요거 무전된 거야, 완전히. 그래서 이 양이 적을 때는 그냥 자가 방전 정도로 끝나고, 가만 놔뒀는데 충전했던 전류가, 그 전력이 다 소모되는 거죠, 스스로. 그게 이제 최상의 케이스죠. 쇼트가 났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막대한 양의 전류가 순간적으로 흘러서 열이 발생하고 화재로 이어져 폭발이라든가. 그래서 이 전선을 절대 연결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건 이게 왜 안 변하냐? 잠깐만요. 아, 됐다. 자, 중요한 건 이쪽도 뭔가 회로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전자가 흐르면 안 돼요. 적어도. 그쵸? 조금 전 봤듯이 뭐 금속 도성 같은 거 있으면 전자가 흐를 수 있는데 그러면 불나죠. 그러면 전류를 어떤 식으로 전지 내부에서 흘릴 것인가? 전자는 흐르면 안 되고 이온이 흐르면 되죠. 이온. 이온은 전하를 갖고 있죠. 전하. 이런 거. SO2 마이너스. H 플러스. 황산은 납축전지의 전해질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류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전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전자의 흐름으로만 생각하는데 전하를 가진 모든 물질은 전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류원이라기보단 전류 흐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를 봅시다.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전하 밸런스만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차지 밸런스. 여기 네거티브 뭐랄까 전하가 계속 쌓이고 있죠. 전자가 들어오니까. 이거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이온이 이쪽으로 흐른다던가 음이온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전하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이온이 이동한다. 이 자체가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폐회로가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온이 이동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이온이 이동한다. 공기 중에서 이게 뛰다닐 수 있나? 이게 날아다니나요? 말도 안 되죠? 액체상입니다. 액체상. 여기다 뭔가 액체를 만들어서 넣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온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 그죠? 이게 이제 전해질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얘기할게요. 전고체 전지라는 얘기 많이 하죠. 리튬이온 배터리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위험성이 너무 크죠.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화재 위험도 크고. 그게 일단은 첫 번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이유야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은데 위험한 불이 붙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전해질. 리튬이온 전지는 전압차가 크기 때문에 솔벤트로 물을 쓸 수가 없어요. 물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화합물들을 여기 유기용매예요. 유기용매를 사용하는데 전해질 용매로. 유기용매는 불에 잘 붙잖아요. 그렇죠? 거의 휘발유처럼 불이 잘 붙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고체로 만들면 어떨까 이거예요. 전해질을. 말 그대로 딱딱한 고체. 그러면 불이 안 붙지 않겠느냐. 그리고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쓰면 이 배터리 케이스가 약간 금이 간다거나 누가 쿡 찔렀을 때 송곳으로 액체가 새서 뭐 불이 날 수 있는데 전고체 전지는 그렇지 않죠. 이 전체가 고체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흠이 좀 난다고 해도 다 막고 있죠. 고체 상태의 전해질 자체가 전극을 막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해요. 안에서 여기 충방전을 일으킬 때 이 안에서 전해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이온이 액체 상태에서 이동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고체 상태에서 잘 이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체 전지에 전해질로 쓸 수 있는 고체 상태의 이제 전해질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만들려면. 그런데 액상의 전해질만큼 리튬이온 전도도가 높은 소재들이 이미 발견돼 있어요.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는데 문제는 양산이죠, 양산. 실험실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좋은 리튬이온 전지를 만드는데 조그만 거 공장에서 이제 찍어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찍어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될 거죠. 자, 됐죠? 이게 바로 스트롱 일렉트로라이트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뭐 위크 일렉트로라이트도 있느냐? 개념상으로 있죠. 위크 일렉트로라이트라는 말은 안 써요. 이런 거. 이거 뭡니까? 아세트산이죠.
아세틱 애시드인데 얘가 이렇게 되죠. 이온화되니까 얘도 전해질의 염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거 약산이잖아요.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농도를 계산하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중성분자로 존재하고, 왜 자꾸 넘어가네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롱 일렉트로라이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류를 많이 운반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이온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 많아야 되니까 거의 100% 해리할 수 있는 염만 사용합니다. 그게 스트롱 일렉트로라이트예요. 자, 그 다음 컨주게이트 애시드 앤 베이스. 요거 짝산 짝연기 개념인데 요거 뭐 너무 당연합니다. 지겹죠, 여러분들. 하도 들어가지고. 산은 산인데 이제 베이스하고 반응해서 산이 떨어지면 짝 염기가 되고, 베이스인데 프로톤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 짝 산이 된다. 당연히 산이죠. 여기 프로톤 하나 떨어져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뭐 책에 이건 교양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얘들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쓰죠.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프로톤 하나 이렇게 딸랑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에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쓰느냐? 귀찮으니까. 이거 뭐 하루 이틀 씁니까? 화학에서 너무너무 많이 쓰죠.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약자처럼 쓰자는 거예요. OH-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pH 뭐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물의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 평형상수입니다. 평형산수 KW라고 쓰고, 프로톤의 농도와 OH-의 농도의 곱은 항상 이거 갑시다. 이거 굉장히 유용하죠. 10의 마이너스 14승. 정말 유용합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화학 관련된 모든 평형을 다룰 수 있다는 얘기죠. 물속에서 일어나는 일. 이건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주 순수한 에탄올, 술이에요, 술. 술은 물이 있구나. 그냥 순수한 에탄올에 HCl 가스를 녹였습니다. 가스를 여기에다 녹인 거예요. 잔로가 들어가요. 여기에서 pH가 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pH라는 개념 자체가 물이 있어야 성립하는 개념이거든요. 물. 요 경우라야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pH가 보통 0에서 14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않습니다. 아주 농도가 높은 산의 경우는 마이너스 값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 명심하고요. 자, 그리고 요걸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을 배우니까 내가 화학 좀 배웠다, 어디 가서 얘기 좀 하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문가로 인정받으려면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 자기 분야에 대한 감.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렌지 주스의 pH가 대충 얼마나 될까? 그러면은 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까 7,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배운 사람이라면 이 pH 몇 근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레몬 주스 pH 2점 몇. 굉장히 낮죠? 상당한 산입니다, 요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먹네요.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애플, 사과 3점 몇. 그렇죠? 그리고 바닷물 이제 위치 따라서 장소 따라 시간 따라 다르지만 대략 7.5에서 8.5, 책에는 한 8.4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강산 강염기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가 강산이냐? 물에 뭐 녹였을 때 pH 몇을 만드는 게 강산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강산 강염기의 기준이나 정의는 없습니다. 요 상대적인 거예요. 뭐 어떤 산보다 이 산이 더 강산이다, 약산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하지만 요 단독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요거는 강산, 약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강산이라는 게 있죠. 이런 거. 요거 강염기.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강염기거든요. 위험한 것들.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이제 아, 적용을 하면 되겠죠, 뭐. 자, 오늘 질문 하나도 안 했죠. 여기에서 자, 누구를 시킬까? 양원석 학생.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강산입니까? 더 강산일까요? 양원석 없으면 결석이다. 오케이. 어떤 게 더 강산이지? 당연히 뭐 순서대로 있으니까 이게 강산 아니면 이게 강산인데, 두 개 중에 어떤 게 강산일까? 더 강산일까? HI, 그렇지. 다들 잘 안 해. 왠지도 설명할 수 있나?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요거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이게 더 강산이다. 그래야 화학을 배웠다고 할 수 있지. 자, 이게 왜 더 강산이냐 하면,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안정성. 예, 이렇게 이 아래에다 씁시다. 아유, 왜 자꾸 이렇게 되죠? 강산이라는 얘기는 평형이 다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프로톤은 똑같으니까 나머지는 요 물질의 본질을 보면 되는데, 클로라이드 음이온보다 아이오다이드 음이온이 훨씬 더 커요. 여러분들 구글로 이온 반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훨씬 전자 껍질이 더 있어서. 그러면 전하 마이너스 1 전하가 얘는 부채에 훨씬 넓은 표면적에 분포되는 거죠. 이 경우보다 요 좁은 면적에 마이너스 1 전하가 분포해야 되고, 얘는 굉장히 넓은 면적에 분포하는 거죠. 그럼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 훨씬 떨어져서 이쪽이 훨씬 안정한 거죠. 요게 요거보다 안정하다는 얘기는 요거보다 요렇게 가는 것보다 요렇게 가는 게 훨씬 에너지 관점에서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역반응으로 좀처럼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물론 역반응 거의 안 가는데 정도가 이게 훨씬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강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강산일까 약산일까? 이 칸이 모자라서 여기 HF를 안 썼을까요? 이번엔 누구 시키나? 박다현 학생. 박다현. 이게 HF가 강산이야 약산이야? 그냥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IBrCl. 이걸 왜 빼놨을까? 요거 약산입니다, 약산. Ka 값 보면은 약산에 속해요, 비교적. 아까 뭐 정의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이 나머지 세 개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일단 요게 유리를 녹이는 산이고요. 순식간에 녹습니다. 그냥 살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이게 가스 페이스로 이제 존재하는데, 물론 물에 녹여서도 쓰죠. 불산 이렇게 이름 붙여서. 이게 분자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거 피부에 요 HF를 접촉했을 때 피부도 물론 굉장히 상합니다. 엄청나게 상하고,
이게 세포를 다 뚫고 들어가대. 피부를 뚫고 저 피부 저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신경을 다 망가뜨린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그래서 요 몇 년 사이에 뭐 구미공단이나 삼성 기흥 사업장 같은 데서 불산이 뭐 유출됐네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산업계에서 많이 쓰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얘기하면 뭐 혹시라도 이거 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취업한 다음에 방호 장비는 최대한 갖추고 반드시 환기 잘 되는 곳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방독면이 중요합니다. 방독면인데 군용 방독면 있죠? 까만 거. 그거는 이거 하나도 못 막아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 공기가 들이마실 때 안으로 들어와서 체류하기 때문에 막지를 못하고 오히려 안쪽 농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죠. HF. 그래서 뭐 3M 같은데 이런 데서 요거를 막을 수 있는 그 멤브레인이 달린 방독면 팔아요. 비싸지도 않고 뭐 그런 거 사서 써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애시드 베이스 요거 마저 하고 7장 들어갑시다. 7장 강의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LMS 올려놓을 테니까 미리 다운받도록 하세요. 질문 있습니까? 자,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원자가 아니라 이온 반경이죠. 음이온의 반경이 크기 때문에 이게 뭐 100%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보통 알라이드 음이온 그러니까 HCl, Br, I-HI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할 때 보통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설명이 다른 이제 현상들에도 많이 적용이 돼요. 자,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저기 화장실 때문에 저기 코드 못 넣은 거는 저도 뭐 이거 어쩔 수 없네요. 왜냐하면은 매번 저기 넣는 사람마다 화장실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그 처음에 안 하면은 그냥 출석 체크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쿨하게 그냥 넘어가고 다음 시간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출석 점수 뭐 알겠지만 그다지 크지 않아요. 수고했습니다.